회장님, 실례지만 그 목걸이 어디서 나셨어요? 면접장에서 들려온 낯선 청년의 한마디에 갑자기 설인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블라우스 안쪽에 숨겨둔 녹슨 반쪽짜리 목걸이, 설인 자신도 왜 차고 다니는지 모르는 그 낡은 펜던트를 처음 보는 청년이 알아본 겁니다. 30년 전 설이는 출산 직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있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설이는 알지 못했죠. 이 녹슨 목걸이가 설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몰랐습니다. 이 목걸이의 반쪽이 맞춰지는 순간 누군가 30년간 필사적으로 숨겨온 비밀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누군가는 목숨을 걸게 될 거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58세 대기업 설인그룹의 회장 윤설인. 냉철한 판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국내 대기업 중 유일한 여성 CEO가 된 여자였죠. 그녀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회장실에 도착해 비서실장으로부터 하루 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임원회의 자료를 넘기는 손끝은 빠르고 정확했고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나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 여자에게 흐트러짐이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설인에게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전화를 받는 중에도 그녀의 왼손은 무의식처럼 블라우스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닿는 곳에는 낡고 빛바랜 반쪽짜리 목걸이가 있었죠. 한때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뉜 그 작은 금속 조각을 설이는 수십 년째 피부에 닿게 걸고 다녔습니다. 왜 그런지, 언제부터 그런지 정작 본인도 또렷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요. 회장님, 최근 두통 빈도가 부쩍 잦아지셨고 수면 시간도 많이 줄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종합 검진 한 번만 받아보시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설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손을 저었습니다. 검진은 다음 달로 미뤄요. 오늘 공개 채용 면접이 있죠? 내가 직접 들어갈 겁니다. 비서실장의 얼굴에 당혹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회장이 신입사원 면접에 직접 앉는 일은 설인그룹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 없이 열리며 전략기획본부장 윤태범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설인보다 4살 아래인 54세, 그룹 창업 초기부터 설인의 곁을 지켜온 인물로 사내에서는 회장 다음 가는 실세로 통했습니다. 회장님, 면접장까지 직접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인사팀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태범은 정중한 듯 하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설인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내 회사 사람을 뽑는 건데 한 번쯤 직접 봐야 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말을 보탤 틈이 없었습니다. 태범은 입술을 다문 채 설인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그 시선에는 걱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인이 면접장으로 떠나기 전 잠시 창가에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눈은 풍경이 아닌 아득한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한밤중마다 설인을 깨우는 그 악몽 말입니다.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어딘가의 계단, 차갑고 미끄러운 바닥, 그리고 끊이지 않는 아기 울음소리. 누군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외치고 있었죠.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 그 외침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설이는 매번 깨어나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은 늘 그 지점에서 끊기고 남는 것은
땀에 젖은 베개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공허뿐이었습니다.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같은 건물 12층 면접 대기실에서는 한 청년이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시후, 올해 30살. 그의 정장은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가까이서 보면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구두는 몇 번이고 광을 내 겨우 체면을 유지한 것들이었습니다. 면접복이라 부르기엔 오래 싸운 흔적이 역력한 옷이었죠. 시우는 대기실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나 지금 면접 대기 중이에요. 작은 회사인데 부담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서울 외곽 인쇄골목, 간판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한 작은 가게 안에서 강태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62세, 한때 손재주 하나로 골목 전체 간판을 도맡던 장인이었지만 지금은 오래된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겨우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긴장하지 말고 내 할 말만 하고 와라. 담담하게 말했지만 전화를 끊은 뒤 태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작업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기름때 묻은 천 사이에 무언가가 감싸져 있었죠. 낡고 빛바랜 반쪽짜리 목걸이였습니다. 서린이 품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였던 것의 나머지 한쪽이었습니다. 태석은 그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입술은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미납세금 고지서가 겹겹이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매달 늘어만 가는 병원 영수증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남자가 30년을 버텨온 무게의 증거였습니다. 태석은 목걸이를 다시 천에 감싸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절뚝이며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한편 서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면접장 층으로 내려가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하게 조여왔고 평소라면 느끼지 않았을 낯선 긴장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면접장까지 불과 몇십 미터를 걸으면서도 걸음이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죠. 같은 시간 태범은 인사팀 사무실에 들러 직원 한 명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면접 지원자 서류 중 특이사항 있는 건 나한테 먼저 넘겨. 회장님한테 올라가기 전에 내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인사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태범의 눈빛이 단순한 업무 확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느꼈습니다. 태범은 무언가를 미리 차단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면접장 문이 열렸습니다. 심사석 중앙에 서린이 앉았고 양옆으로 임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이름이 호명되자 시우가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형광등 아래 고요한 면접장의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시우는 심사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리는 낡은 면접복을 입은 그 청년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흐르는지 이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서린도 시우도 그리고 이 만남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을 윤태범도요. 시우는 면접장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사석 중앙에 앉은 여자 서린그룹 회장 윤서린의 목에서 무언가가 형광등 빛에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라우스 안쪽으로 반쯤 숨겨진 그것은 누가 봐도 오래된 물건이었고 이 화려한 건물의 주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시우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양, 그 빛깔,
그 크기. 아버지가 서랍 깊숙이 감춰두고 가끔씩 꺼내보던 바로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지원자,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면접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시우는 가까스로 시선을 거두고 준비해 온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강시우입니다. 30살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했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듯했지만 눈은 자꾸만 설인의 목 언저리로 돌아갔습니다. 문장 중간중간 호흡이 흔들렸고 마지막 문장은 끝을 맺지 못한 채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설인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날카로운 눈으로 읽어냈죠. 수백 번의 회의와 협상에서 단련된 감각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건 긴장이 아니라 동요라고. 그때 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답변이 아닌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대단히 신뢰가 되는 줄 알지만 그 목걸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면접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양쪽에 앉은 임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기록을 하던 인사팀 직원의 펜이 멈췄습니다. 설인의 손에서 쥐고 있던 펜이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설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지가 들뜬 좁은 방 안에 젖은 기저귀가 널려 있었고 누군가의 손이 작은 목걸이를 반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젊었고 가늘었고 분명히 자신의 손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까지 생생했지만 장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설인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테이블 아래로 내린 손이 무릎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면접관석 뒤에서 참관하고 있다가 시우의 질문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거의 본능적으로 시우를 차단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원자, 면접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해 주십시오. 면접을 중단하겠습니다. 태범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아래로 억누른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시우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고 면접장 밖으로 끌어내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설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로 앉으세요. 한마디였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러나 그 방 안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무게를 가진 목소리였습니다. 태범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시우는 반쯤 일어선 자세 그대로 굳었습니다. 면접을 계속 진행합니다. 설인은 떨어진 펜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음성만큼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기 통제였죠. 시우는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든 뒤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똑같은 걸 갖고 계십니다. 반쪽짜리 목걸이를요. 면접장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설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태범은 주먹을 쥔 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나머지 면접관들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살피고 있었죠. 면접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우가 퇴장한 뒤에도 설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머릿속을 스치고 간 그 장면, 단칸방과 기저귀와 반으로 나뉘는 목걸이가 잔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비서실장, 설인이 낮게 불렀습니다.
방금 면접 본 강시우, 그 사람 이력서와 주소, 연락처를 따로 빼서 나한테만 가져와요. 비서실장은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태범은 인사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빨랐고 표정은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를 붙잡은 태범은 짧고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강시우 관련 서류 전부 원본 포함해서 별도 분류해. 다른 사람 손 타기 전에.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태범은 이미 복도를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본사 정문을 나선 시우는 가을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면접이라는 것이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이었죠. 자기소개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고 면접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던져 분위기를 얼려버렸으니 결과는 뻔했습니다. 탈락이겠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목걸이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그 반쪽과 너무 똑같았던 것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우는 면접복을 벗으며 태석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면접장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작업대에서 간판 글씨를 다듬고 있던 태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면접 보러 갔다면서 이상한 건 또 뭐야? 면접관 중에 회장이 직접 나왔는데 그 사람 목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랑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반쪽짜리요. 태석의 손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먹물이 튀었지만 그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린 태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회장이 누구라고 했어? 윤설인이요. 설인그룹 회장 윤설인. 태석이 작업대를 짚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가 순간적으로 힘을 잃은 것처럼 비틀거렸고 그는 가까스로 의자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우가 놀라 다가가려 했지만 태석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도요.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랍 쪽으로 시선이 잠깐 흘러갔다가 돌아왔고 그것을 시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밤 설인그룹 본사 회장실의 불은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책상 위에 놓인 시우의 이력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시우 30세, 서울 외곽 거주, 경영학 전공, 경력란에는 빈 기간이 듬성듬성 있었고 비상 연락처에는 아버지 강태석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설이는 이력서를 내려놓고 블라우스 안쪽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반쪽짜리 금속이 형광등 아래서 둔탁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쥔 채 눈을 감았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비에 젖은 계단, 누군가의 외침. 설이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랫동안 꿈으로만 찾아와 그녀를 괴롭히던 그 조각들이 오늘 면접장에서 청년의 눈을 마주한 순간부터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또렷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었지만 설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 전부 비워요. 시우의 주소로 직접 갈 겁니다. 전화를 끊고 설이는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쥔 목걸이의 차가운 감촉만이 이 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이는 수행원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은 설인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방향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넓은 도로가 좁은 골목으로 바뀌고 프랜차이즈 간판 대신 색이 바랜 철판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쇄골목이라 불리는 그 동네는 서린그룹 본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지만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린은 목적지 앞에 차를 세우고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한 간판집은 지붕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고 유리문에는 금이 가 있었으며 가게 이름조차 반쯤 벗겨져 읽기 어려웠습니다. 이 안에 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서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우의 이력서에 적혀 있던 주소, 비상연락처에 적혀 있던 아버지의 이름. 강태석? 서린이 마침내 차 문을 열고 내린 순간 가게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절뚝이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유리문이 열렸고 태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석은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서로의 얼굴 위에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알아보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태석의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고 손이 문틀을 꽉 잡았습니다. 서린 역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골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석이었습니다. 들어오시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어떻게 왔느냐는 물음도 30년 만에 재회에 어울릴 법한 감탄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어 길을 내주는 것으로 태석은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좁은 가게 안은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먹물이 얼룩진 작업대 위에는 반쯤 완성된 간판 글씨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미납 고지서와 세금 독촉장이 겹겹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몰랐던 30년의 무게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태석이 작은 탁자 앞에 의자 2개를 마주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앉았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만이 고요한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시우가 어젯밤에 말했어요. 태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면접장에서 목걸이를 봤다고.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블라우스 안쪽에서 반쪽짜리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형광등 아래서 빛바랜 금속이 둔탁하게 빛났습니다. 태석은 잠시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서랍 쪽으로 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천을 풀자 그 안에서 똑같이 낡은 반쪽이 나타났습니다. 태석은 그것을 탁자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반쪽이 맞물리는 순간 서린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금이 간 경계면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들어맞았고 서린은 다시 기억의 조각이 머릿속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자신도 웃고 있었고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따뜻한 불빛,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 서린은 관자놀이를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면은 또다시 안개 속으로 흩어졌지만 이번에는 잔상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이게 뭔지 당신은 알고 있죠? 서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태석은 한참 동안 맞물린 목걸이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30년치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서린그룹 설비기사였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30년 전에 만났어요. 본사 건물 냉난방 시설을 점검하러 다니던 시절이었죠. 당신은 그때 각 경영 일선에 나선 젊은 대표였고 나는 지하 기계실에서 기름때 묻혀가며 일하던 기사였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린의 숨이 잠깐 멎는 것이 보였지만 태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산 직후 당신은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사고라고 했지만 나는 그때도 의심했습니다. 깨어난 뒤 당신의 기억 일부가 사라져 있었고 집안 사람들이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나를 범죄자로 몰겠다고, 아이를 시설에 넣겠다고. 나는 시우를 안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까지 바꾸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골목에 숨었습니다. 서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띄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30년 동안입니다. 태석이 답했습니다.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뒤쪽 작은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석이 뒤따르려다 멈춘 것은 서린이 이미 낡은 선반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젖은 듯 눅눅하게 변색된 육아 수첩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가락 두 마디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아기 손목띠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열 오르면 새벽에도 병원 갈 것. 그 글씨는 서린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수첩을 쥔 손끝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장면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밤중 아이를 등에 업고 골목을 뛰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숨이 차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등 뒤에서 아이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딘가의 병원 간판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심한 두통이 관자놀이를 찔러오듯 밀려왔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태석이 다가와 서린의 팔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기억하려 하면 더 아파요. 그건 내가 30년 동안 당신을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서린은 태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의 젊은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방금 기억 속에서 스쳐간 그 남자와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과 안쓰러움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그 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첩을 내려놓고 아기 손목뒤를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진짜라면 자신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자 서린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고추 세우고 태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있습니까? 그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건 이게 전부요. 태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리는 목걸이 두 반쪽을 손에 쥐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허름한 골목 안에서 절뚝이며 서 있는 태석의 모습이 방금 기억 속에서 본 젊은 남자의 실루엣 위에 겹쳤습니다. 그날 오후 서린그룹 본사에서는 태범이 비서실을 통해
서린의 외부 이동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오전에 일정을 비우고 어딜 다녀오셨다고? 비서실 직원이 목적지 주소를 보고했고 태범은 그 주소를 메모한 뒤 즉시 사람을 보내 서린이 누구를 만났는지 추적하게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너진 적 없이 평온했지만 메모를 쥔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린의 마음속에서 시우는 더 이상 단순한 면접 지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력서 위에 이름 석자가 꿈속에서 울던 아이의 울음소리와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신이라 부르기엔 이른 감정이었지만 진실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서린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인쇄골목을 다녀온 지 이틀 뒤 인사팀에서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공채 지원자 강시우 경력 검증 결과였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정규직 경력이 전무하며 이력서에 기재된 기간 중 상당 부분이 공백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공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일체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는 붉은 글씨로 허위 경력 의심 대상자라는 표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들고 회장실에 들어선 사람은 윤태범이었습니다. 회장님, 인사팀에서 올라온 건데 한번 보시죠. 강시우라는 지원자, 경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채용 절차 자체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태범은 보고서를 서린의 책상 위에 정중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의 단단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린은 보고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페이지를 넘기는 손끝이 잠시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경력 공백 기간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었죠. 서린은 그 밑줄 아래로 시우가 새벽 상하차 일을 하고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인쇄소 보조로 밤늦게까지 일하던 시간이 숨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력서에 적을 수 없는 종류의 경력이란 것도요. 탈락 처리하시죠. 깔끔하게. 태범이 결제판을 내밀었습니다. 서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제란 위에서 펜 끝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서린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류합니다. 태범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습니다. 회장님, 허위 경력 의심 지원자를 보류하면 다른 지원자들한테도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검증이 덜 됐으면 더 해야지 의심만으로 사람을 자르진 않아요. 서린은 보고서를 태범에게 돌려주지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태범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회장실을 나서는 뒷모습에는 물러서는 사람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린그룹 인사팀이었습니다. 강시우님, 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안내였지만 시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추가 검토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걸렸다는 뜻이었죠. 이력서에 빈칸이 너무 많았던 건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규직 한번 해본 적 없이 일용직만 전전한 이력이 대기업 인사팀 눈에 어떻게 보일지도요. 의심받는 거겠지. 시우는 혼잣말을 내뱉고 낡은 배달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장 내일 약값은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린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시설, 그곳에서 서린은 30년 전 폐업한 산부인과의 원장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된 노의사는 서린을 보고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서린이
이름과 날짜를 대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윤서린 씨, 그때 그 환자분이시군요. 원장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출산 자체는 정상이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문제는 그 뒤에 생겼죠. 원장에 따르면 출산 직후 서리는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다른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산 기록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어요.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 산모의 입퇴원 기록, 보호자 서명란까지. 병원을 정리할 때 확인해 보니 누군가 자료를 따로 손뗀 흔적이 있었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다만 자료가 사라진 시점이 당신이 이송된 직후라는 건 분명해요. 원장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해 주었습니다. 서린이 머리를 다친 뒤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는 것, 특히 출산 전후 수개월간의 기억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당시 이송된 병원의 소견서에서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설을 나서며 서린은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올린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운 떨림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우고 자신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았을 수 있다는 것을 서린은 이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서린은 다시 인쇄골목의 간판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보고 싶었던 것은 목걸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우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태석은 망설이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첩은 모서리가 닳고 표지가 갈라져 있었지만 안에 든 사진들은 한 장 한 장 비닐 커버로 정성스럽게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돌잡이를 하는 아이, 유치원 운동회에서 달리는 아이, 졸업식에서 어색하게 웃는 소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아이의 곁에는 언제나 태석만이 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구석에 흐릿하지만 분명히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배경에 걸린 거울에 반사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치 않게 프레임에 잡힌 것인지 그 여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흐릿한 얼굴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 순간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볼을 손바닥으로 톡톡 치며 웃고 있었고 자신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분유 냄새가 났고 손목에는 병원에서 채워준 작은 띠가 그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사진첩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 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입 밖으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듯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 사진첩 속에서 자라난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서리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확신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아서 입술을 꼭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리는 가게를 나서기 전 태석을 돌아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확인할 것이 남았습니다.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간 기다려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념과 희망이 뒤섞인 빛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본사로 돌아온 서리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강시우를 특별 재검토 대상으로 돌려요. 인사팀이든 기획본부든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사람 서류에 손대지 못하게 하세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려는데 서린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윤태범 본부장의 과거 인사 기록과
당시 회사 운전기사 명단을 조사해요. 30년 전 자료까지 전부요. 비서실장의 눈이 잠깐 커졌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표정이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태석은 작업대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다녀간 뒤 사진첩이 그대로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아이를 안고 웃던 흐릿한 사진이 펼쳐진 채였습니다. 태석은 이제 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우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 아이의 세계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30년간 지켜온 침묵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태석은 사진첩을 닫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때를 기다리자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그러나 서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회장실에 홀로 앉아 시우의 이력서와 사진첩 속 흐릿한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며 서린은 자신에게 단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킨다. 서린이 시우를 특별 재검토 대상으로 묶어둔 그 다음 날부터 윤태범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범의 방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는 법이 없었죠. 인사팀 내부에 자기 사람을 심어두고 필요한 서류를 조용히 빼돌리고 소문이라는 이름의 칼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그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이력서, 사본 일부가 인사팀 내부 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력 공백이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허위 경력 가능성 높음, 확인 요망이라는 짤막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강시우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지원자라는 낙인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우에게 추가 면담 통보가 왔습니다. 장소는 본사 인사팀 소회의실,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시우는 다시 한번 낡은 면접복을 꺼내 다리미질을 하고 약간 다른 구두끈을 매듭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소회의실에 들어선 시우를 맞이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면담이라기보다 신문에 가까웠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인사팀 차장은 이력서를 펼쳐놓고 빈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물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20개월간 공백인데 이 기간에 뭘 하신 겁니까?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파티였고 계약서 없이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증빙은요?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요. 인사팀 차장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우는 그 뒤로도 배달일, 인쇄소 보조, 건설 현장 자벽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증빙이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소회의실을 나선 시우의 어깨는 들어올 때보다 한 뼘은 더 처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 있는 동안 시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증명할 서류조차 없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시우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으니까요. 그런데 태범의 손은 시우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 인쇄골목 상인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골목 안쪽 강태석의 간판집이 건축법상 불법 증축에 해당하며 영업 허가 없이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인회장은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이틀 뒤 같은 내용의 민원이 구청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익명이었고 첨부된 사진과 도면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 9시 태석이 작업대에서 글씨를 다듬고 있을 때 구청 직원 3명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불법 증축 확인 및 시정 명령이라는 서류가 태석의 손에 쥐어졌고 가게 유리문에는 벌금 고지서와 철거 예고장이 나란히 붙었습니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들을 읽었습니다. 벌금 액수를 보는 순간 눈이 잠깐 감겼지만 얼굴에 드러난 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골목에서 버텨오면서 이런 종류의 벼락을 처음 맞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시우가 저녁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게 유리문에 붙은 종이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태석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보다 유독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구청에서 나왔더라. 가게 구조가 원래 허가랑 다르다고. 갑자기요? 20년 넘게 아무 말 없다가 태석은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우는 벌금 고지서를 집어들고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 약값도 밀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이 금액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서린그룹 면접에 괜한 욕심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다고, 자기 주제에 대기업 문을 두드린 것이 아버지에게까지 짐을 지운 것이라고.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그 무렵부터 약을 거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에게는 약이 바뀌어서 양이 줄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약값을 아껴 벌금에 보태려는 것이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작업대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우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30년간 그래왔듯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간판집 뒤편 창고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시우가 뛰어나갔을 때 창고 문은 이미 부서져 있었고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 상자가 뒤엎어져 내용물이 흩어졌고 어둠 속에서 두세 명의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이 언뜻 보였습니다. 시우가 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돌아와 보니 상황은 더 참혹했습니다. 태석이 평생 숨겨온 것들이 빗물과 함께 골목 바닥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아일지, 아기 시절 사진, 병원 영수증,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 유치원 출석부, 30년의 세월이 담긴 기록들이 진흙탕 위에 너덜너덜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태석은 절뚝이며 창고 밖으로 나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에 젖은 사진 한 장을 주어 소매로 닦는 그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아버지의 팔을 잡아 안으로 데려가려 했을 때 골목 입구에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통해 간판집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서린은 골목에 흩어진 기록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석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문짝에 부딪힌 것인지 누군가에게 맞은 것인지 관자놀이 위로 붉은 줄이 한 가닥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태석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기억이 벽을 부수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젊은 태석이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계단 아래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 데리고 도망쳐.
그 목소리가 자기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골목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려는 것을 간신히 버티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수백 번 들었던 그 외침이 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기억이 돌아오자 공허했던 자리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다치게 했고 기억을 빼앗았고 아이를 떼어놓았다는 사실이 가슴 한가운데를 불로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몸을 일으키고 태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에 젖은 두 사람 사이로 빗줄기가 흘러내렸고 서리는 낮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해내고 있어요. 그날 밤 일을. 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지만 차마 바라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임원회의에서 태범이 선수를 쳤습니다. 그는 인사팀 보고서와 추가 면담 기록을 근거로 시우를 허위 경력 및 서류 조작 의심이 있는 문제 지원자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태범은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지원자를 계속 보류해두면 채용비리 소지가 됩니다. 회사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정식 탈락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고개짓이 보였습니다. 서리는 회의실 끝에서 태범의 발언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반격할 카드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의 증언은 확보했지만 30년 전 사건과 지금의 채용 조작을 하나로 연결할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서린이 회의실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태범은 한 가지 더 손을 썼습니다. 시우가 배달일에 쓰는 낡은 오토바이의 정비소를 알아내 누군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지시했는지는 태범 자신과 그 심부름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날 밤 회장실에 홀로 앉아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기록, 태석의 증언, 인사팀 내부 움직임, 간판집 습격.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범의 칼이 시우의 목 앞까지 다가왔다는 것도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똑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우는 배달 점퍼를 입고 현관문을 나서려다 태석에게 붙잡혔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마라. 태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창고가 습격당한 뒤로 태석은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었고 시우가 어두운 골목으로 나가는 것을 유난히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만 버티면 돼요. 벌금 절반이랑 약값까지 모으려면 오늘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시우는 헬멧을 집어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는 듯, 별일 없을 거라는 듯. 태석은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시우가 나간 뒤 태석은 가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리는 서울 외곽의 요양시설에서 산부인과 원장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이번에 한 가지를 더 기억해냈습니다. 서린이 이송될 때 함께 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병원 직원에게 출산 관련 서류를 따로 봉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은 그 남자의 얼굴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서린그룹 명함을 내밀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서린은 진술서에 서명을 받고 시설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 엔진을 걸었을 때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간판집 주변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우 씨가 이용하는 정비소 관련해서도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리는 통화를 마치고 본사를 향해 차를 돌렸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들고 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이면 태범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조금의 시간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시우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쇄 골목으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낮에 내린 비로 도로가 젖어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구간이 100m쯤 이어지는 곳이었죠. 시우는 이 길을 수백 번 달렸기에 눈을 감아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 중간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레버가 헛돌았습니다.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진 것처럼 레버가 바닥까지 눌렸지만 바퀴는 줄어들 기미 없이 내리막을 타고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시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방에 교차로가 보였고 왼쪽에서 트럭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오토바이는 인도 턱에 부딪히며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의 기억은 시우에게도 없습니다. 충격, 미끄러지는 아스팔트, 헬멧이 깨지는 소리, 그리고 어둠.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시우는 도로 위에 쓰러진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헬멧이 갈라져 있었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시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최근 통화 목록의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태석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로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전화기를 놓칠 뻔했고 병원 이름만을 간신히 확인한 뒤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골목을 달리고 큰 길에서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지만 깊은 밤 외진 골목에 서는 차는 없었습니다. 결국 태석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야간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40분 동안 태석은 손잡이를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의 눈은 버스 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태석이 응급실로 뛰어들어갈 때 입구 계단에서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달려와 부축했고 태석은 부축을 받으면서도 강시우 어딨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커튼 너머로 보인 시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모니터 위의 숫자들이 불안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침대 옆에 서서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시우의 손등을 잡으려 했지만 자신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차마 닿지 못했습니다. 서린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0분 뒤였습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장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태석의 뒷모습을 본 순간 서린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태석은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쳤대요.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고.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환자의 두개골에 골절이 있고 뇌출혈 소견이 보입니다.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태석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지만 펜을 쥔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 한 글자를 적으려는데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졌고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인이 다가와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고 펜을 쥔 손가락을 함께 감싸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함께 서명란 위를 움직였고 간신히 이름 석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동의서를 넘기고 시우가 수술실로 이송되는 것을 지켜본 뒤 태석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모습으로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지켰는데 두 번은 못 지키는 건가? 태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한마디에 30년의 무게가 전부 실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기를 안고 달리던 밤, 이름을 바꾸고 골목에 숨어든 날, 아픈 다리를 이끌고 간판을 깎으며 시우를 키워온 모든 날들이 그 한 문장 안에 응축되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설이는 태석의 옆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지막 기억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30년 전 그 밤이 완전한 형태로 되살아났습니다. 출산 직후였습니다. 병원이 아닌 낯선 건물의 복도에서 집안 사람들과 윤태범이 보낸 남자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내놓으라는 고함이 사방에서 쏟아졌고 자신은 아이를 안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팔을 잡아챘고 발이 계단 끝에서 허공을 밟았습니다. 떨어지면서 본 것은 천장의 형광등이었고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태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 데리고 도망쳐. 설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이번에는 두통 대신 묵직한 확신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마지막 의식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설이는 이제 완전히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태범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까지 찾아온 그는 설인 앞에 서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증거도 없이 집안일을 밖에 꺼내면 다 끝납니다. 회사도 회장님의 자리도요. 설인은 눈을 떴습니다. 태범을 올려다보는 설인의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30년간 자신을 가둬왔던 안개도 전부 걷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설인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확보한 자료 전부 지금 바로 이 병원으로 보내요. 하나도 빠뜨리지 마세요. 전화를 끊는 설인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의 붉은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고 태석과 설이는 나란히 앉아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기도 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밤, 진실이라는 단어가 가장 잔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밤을 꼬박 새운 설이는 동이 트기 전 태범을 찾아갔습니다. 태범은 병원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표정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지원자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설이는 태범의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태범 씨, 30년 전 일 기억나요? 태범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찰나의 경직이었지만 설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내가 아이를 낳은 날 밤 그 건물 복도에서 나를 끌어낸 사람들 중에 당신이 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를 빼앗으려 했고
내가 계단에서 떨어졌고 기억을 잃었죠. 태범은 잠시 서린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증거도 없는 옛일을 꺼내서 회사를 흔들 생각이시라면 그건 회장님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태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0년간 이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방어선을 미리 쌓아둔 사람처럼. 그는 서린의 기억이 돌아왔다 해도 물증이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줬을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병원 현관 자동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서류 봉투 4개를 안고 있었고 노트북 가방이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밤새 본사와 외부를 오가며 자료를 수거한 것이 눈 밑의 그림자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전부 가져왔습니다. 서린은 비서실장에게서 봉투를 받아들고 태범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복도 끝 병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태범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랐지만 서린이 향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순간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화상회의 장비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서린이 새벽에 비서실장을 통해 소집한 임원진 긴급 화상회의였습니다. 화면 속에 서린그룹 주요 임원 7명의 얼굴이 하나씩 나타났고 모두 갑작스러운 소집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태범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서린은 이미 테이블 위에 봉투 4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른 아침에 화상회의라니 무슨 일입니까? 태범은 의자에 앉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여유를 잃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봉투를 향한 시선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대답 대신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 띄운 것은 산부인과 원장의 진술서였습니다. 서린의 출산 기록, 의무 기록, 누락 정황, 그리고 출산 직후 서린그룹 명함을 가진 남자가 서류 봉인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임원들의 표정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서는 인사팀 원본 파일이 나왔습니다. 시우의 이력서가 최초 제출본과 다르게 여러 차례 수정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수정 로그에는 전략기획본부장 권한으로 접근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력 공백에 빨간 밑줄을 긋고 허위 경력 의심 메모를 붙인 것이 인사팀 자체 판단이 아니라 외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태범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봉투, 간판집 주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밤중 간판집 창고를 뒤엎은 인물 2명이 잡혀 있었고 그들이 20분 뒤 골목 밖에서 검은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이 차량 번호를 추적한 결과 그 차의 소유주는 윤태범 측 법률 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화상 화면 속 얼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태범 쪽으로 향하는 시선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지막 봉투를 열기 전 서린은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봉투 안에는 정비소 녹취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시우의 오토바이를 정비했던 업소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사고 이틀 전 정비소에 신원불명의 남자가 찾아가 브레이크 라인 관련 수상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비소 주인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현금과 협박이 동시에 들어왔고 결국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 손을 댔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에는 그 남자가 태범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부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서리는 녹취 파일 재생을 멈추고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닿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윤태범 본부장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해 탈락을 유도했고 그 지원자의 가족에게 폭력을 사주했으며 지원자가 사용하는 차량의 브레이크를 훼손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서리는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처음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30년 전 이 사람은 내 아이를 나에게서 떼어놓는데 가담했습니다. 나는 그날 계단에서 떠밀려 기억을 잃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안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처음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화상 화면 속 임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태범을 향한 시선에는 더 이상 동료를 바라보는 빛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범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허위 경력 문제가 있는 지원자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려 한 것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억측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취 파일이 화면에 그대로 걸려 있었고 산부인과 진술서의 날짜와 서명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범이 쌓아 올린 30년의 방벽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무너졌고 회의실 안에 남은 것은 증거 앞에 선한 남자의 궁색한 변명뿐이었습니다. 서린이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실장이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10분 뒤 형사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고 태범은 현장에서 분리되어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태범의 뒷모습은 더 이상 서린그룹의 실세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움츠러든 그 뒷모습은 30년간 숨겨온 것이 마침내 빛 아래로 끌려나온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임원들이 화상회의를 종료한 뒤 서린은 홀로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완전히 튼 하늘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깊게 숨을 내쉬고 수술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석이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린은 태석의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숨지 말아요. 끝까지 같이 갑시다. 태석은 고개를 돌려 서린을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꿈에서조차 바라지 못했던 말이 수술실 붉은 불빛 아래서 현실이 되어 귀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태석의 눈가가 붉어졌고 갈라진 입술이 떨렸지만 말 대신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수술실에 붉은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출혈 부위를 잡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태석의 몸이 의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무너지듯 앞으로 숙여진 그의 어깨가 소리 없이 들썩였고 서린은 그 옆에서 태석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범은 사흘 뒤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혐의는 채용자료 조작, 증거인멸, 폭력 사주, 그리고 차량 브레이크 훼손을 통한 사고 공모까지 4가지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태범이 30년 전 서린의 출산 기록 은폐에도 관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사는 과거 사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서린그룹은 같은 날 공식 성명을 내고 윤태범의 전략기획본부장 직위를 즉시 해임했으며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시우의 허위 경력 의혹이 태범의 지시로 조작된 것이었음을 전 직원에게 공지했습니다. 경력 공백에 그어진 빨간 밑줄도 허위 경력 의심이라는 낙인도 전부 한 사람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구청의 불법 증축 단속과 상인의 민원 역시 배후 압력으로 만들어진 사안이었음이 드러나 행정처분이 철회되었고 간판집 유리문에 붙었던 벌금 고지서와 철거 예고장은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시우가 눈을 뜬 것은 수술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 것은 병실 천장의 하얀 형광등이었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오른손을 감싸고 있는 누군가의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태석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시우의 손을 잡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이 한눈에 보였죠. 볼이 패여 있었고 턱 아래로 하얀 수염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시우가 부르자 태석이 눈을 떴습니다. 반쯤 감긴 눈이 시우의 얼굴을 확인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고 태석은 아무 말 없이 시우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시우가 태석 너머로 시선을 옮겼을 때 병실 창가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마주했던 그 냉철한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눈 밑에 그늘이 내려앉은 채 시우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여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우는 당황했습니다. 왜 서린그룹 회장이 자신의 병실에 있는지, 왜 며칠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린이 창가에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에게 거짓 하나 없는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우 씨, 내가 당신의 엄마예요. 병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침묵 속에서 울렸고 시우는 서린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혼자 자신을 키워왔다고 믿어온 사람에게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났다는 말이 쉽게 들어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우야, 아버지가 처음부터 다 얘기해 줄게. 태석은 30년 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자신이 서린그룹 설비기사였던 것, 서린과 사랑에 빠져 아이를 낳은 것, 출산 직후 서린이 다쳐 기억을 잃은 것, 집안 사람들과 태범이 아이를 빼앗으려 했던 것, 그래서 시우를 안고 도망쳐 이름까지 바꾸고 골목에 숨어 살았던 것. 한마디 한마디가 30년의 무게를 지고 있었고 태석의 목소리는 여러 번 갈라졌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불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지만 믿지 않을 수도 없다는 듯 복잡한 감정이 얼굴 위를 번갈아 스치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반쪽짜리 목걸이 2개, 낡은 육아 수첩, 아기 손목띠, 그리고 산부인과 기록 사본. 서린은 그것들을 시우의 이불 위에 하나씩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수첩에 있는 글씨는 내 필체예요. 우리 아들 열 오르면 새벽에도 병원 갈 것,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는 내가 태어난 날 반으로 나눈 거예요. 반쪽은 내가 가지고 반쪽은 아버지에게 맡겼죠.
시우는 목걸이 2조각을 손에 들어 맞춰보았습니다. 금이 간 경계면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가 되었고 시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리는 기억이 되살아난 뒤로 떠오른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시우가 아기였을 때 볼을 손바닥으로 톡톡 치며 웃던 것, 한밤중 열이 오르면 등에 업고 골목을 뛰어 병원에 갔던 것, 분유를 타면서 혼자 노래를 불러주던 것.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시우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30년의 빈자리를 가로질러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린은 인사팀을 통해 시우의 채용 결과를 바로잡았습니다. 정식 신입사원 합격 통보였습니다. 서린은 그것이 특혜가 아니라 조작을 원래대로 되돌린 결과라는 점을 사내 공지로 명확히 밝혔고 시우의 원래 평가 점수가 합격선을 충분히 넘고 있었음을 첨부 자료와 함께 공개했습니다. 시우가 태어난 날 서린은 차를 몰고 직접 병원에 왔습니다. 태석은 시우의 짐을 챙기고 있었고 시우는 아직 붕대가 감긴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은 두 사람을 더 이상 인쇄골목에 남겨두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당장 데려가는 대신 본가 옆 오래된 별채를 개조해 함께 지낼 공간을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간판집은 정리하되 태석 씨가 원하시면 새 작업실을 마련해 드릴게요. 일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해온 일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태석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을 숨어 살던 사람에게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신세를 진다는 부담도 있었고 이 나이에 삶의 바탕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숨어 살 이유 없잖아요. 태석은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가운 위로 삐져나온 붕대, 아직 창백한 얼굴, 하지만 처음 보는 밝은 눈. 이 아이가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가 지켜준 그 비밀이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짐이 되었다고. 태석은 한참 동안 말없이 시우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채가 완성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서리는 퇴근 후 매일 공사 현장에 들러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태석이 쓸 작업실에는 간판 도안용 큰 작업대와 먹물 선반을 직접 배치했습니다. 시우의 방에는 회사 연수에 필요한 책상과 책꽂이가 놓였고 거실에는 세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들어왔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녁 태석은 부엌에 서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30년 동안 좁은 가게 한쪽에서 혼자 끓이던 그 된장국이었습니다. 시우는 퇴근길에 반찬 몇 가지를 사왔고 서리는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현관까지 번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밥 세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리는 식탁 앞에 앉아 그 평범한 저녁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식탁에는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직접 끓인 국, 마트에서 사온 반찬, 그리고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가족. 서리는 숟가락을 들며 작게 웃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저녁이 이토록 따뜻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태석은 화분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작은 허브 화분을 골랐고 시우는 서린에게 스마트폰 사진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린은 시우가 알려주는 대로 화면을 누르다가 자꾸 엉뚱한 곳을 눌러둘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누가 계산할지를 두고
세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 같았을 겁니다. 설이는 더 이상 목걸이를 블라우스 안쪽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합쳐진 목걸이를 목에 걸고 회사에 출근했고 회의 중에도 손으로 만지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그 손끝에 담긴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허 대신 따뜻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느 밤 설이는 다시 비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괴롭혀온 그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계단도 외침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자신이 작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고 아이가 자신의 볼을 손바닥으로 톡톡 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끊기지 않고 끝까지 이어졌고 설이는 눈을 뜬 뒤에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시우는 설인그룹 신입사원 연수를 마치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낡은 면접복 대신 새 정장을 입었지만 구두끈을 매는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우는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작업실에서 간판 도안을 그리고 있던 태석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먹물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설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태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설인이 부엌에서 미소를 짓고 시우가 구두를 벗으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이 세 사람 모두에게는 30년을 돌아온 끝에 도착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설인과 시우와 태석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흩어졌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국이 싱겁냐고 물었고 시우는 딱 좋다고 답했고 설이는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서 시우의 그릇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30년을 기다려온 전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의미 있는 교훈과 아름다운 것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 인생여정 채널이 앞으로 더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